네, 박근호의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근호 위원과 함께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챙겨봐야 될 경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고요. 오늘은 글로벌 AI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기다렸던 굵직굵직한 이슈들은 다 나온 듯합니다. 오라클 실적 발표했고요. 여기다 브로드컴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가 AI 버블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셨을 것 같은데 위원님은 어떠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셨을까요? 일단 오라클 먼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까요? 네. 실적이 사실 우리가 그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게 이제 최근의 트렌드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마켓 컨셉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컨셉 대비해서 얼마나 안 좋았길래 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냐 하면 사실 162억 달러인가 예상했는데 1억 달러가 적게 나온 것 같은데 정말 거의 근사치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시장에 어떤 기대치를 못 미쳤다. 근데 오라클을 시장에서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은 사실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쪽이냐면 첫 번째는 이제 오라클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오라클이 이제 네오클라우드 대장이다 보니까 뭐 네오클라우드라고 하면 이제 GPU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죠. 그래서 이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이쪽에 서버를 빌려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시키는 게 네오클라우드인데 만약에 오라클이 실적이 시장에서 기대치보다 안 나오고 굉장히 시장에서 위험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코어위브나 이제 네비우스 같은 기업들은 정말로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라클을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버블론이나 주가로 봤을 때도 일단은 시장에서 이런 거죠. 니네 이렇게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서부터 돈을 벌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뭐 오라클을 성장주라고 하긴 좀 약간 힘들 수도 있긴 하지만 이 AI 자체는 이제 성장한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제 성장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매출은 엄청나게 늘어나지만 영업이익은 안 나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투자하는 돈도 많이 들고 매출은 이제 성장하는 산업과 같이 가는데 이걸 회수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라클의 실적은 시장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 전서부터 오라클은 계속적으로 좀 약간 하방을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브로드컴과 관련해서는 오늘 국내 시장에서 한 2수페타 정도가 좀 약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급락이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브로드컴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일단은 주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어닝콜을 할 때 좀 약간 애매한 표현을 좀 했어요. 이 대표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앞으로 6분기 동안에 어떤 매출과 관련된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시장의 기대치와 좀 너무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에서 실망감을 주면서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는 떨어지는 좀 약간 이런 어떤 비이성적인 주가 흐름이 좀 약간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다시 반등을 줄 것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진 가운데 이러한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좀 영향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특히나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했습니다만 어닝콜에서의 발언들이 또 주가를 하락으로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치로만 봤을 때 뭐 오라클도 EPS 괜찮게 나왔고 한데 전반적으로 AI 관련된 거품론을 좀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미국에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중국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최근에 중국이 발표하는 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미중 패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전 특이한 게 미국에서는 중국 계속 압박하거든요. 근데 투자자들, 미국 투자자들의 선택은 또 중국 AI에 대한 투자가 지금 ETF 쪽 보면 5조 이상을 지금 투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건 이제 제목을 보면 네. 제목만 딱 보면 중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중국 그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많이 샀나 보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네. 미국에 이제 상장돼 있는 중국 빅테크 관련된 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ETF를 이제 네. 6개월 동안에 5조 원 정도 샀다라는 얘기인데 뭐 여러분들도 많이 뭐 알고 계실 거예요. CQQQ라는 어떤 그
코드 네임이 있죠. 인베스코 차이나나 크레인시어즈 이쪽에 이제 6개월 동안에 5조 원 정도 자금이 들어갔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6개월 동안에 5조 원이면 뭐 한 달 20일 잡고 6개월이면 120일. 대충 계산해 보면 하루에 한 400억 정도 꼴이거든요. 이게 과연 뭐 많은 건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에 그 상장돼 있는 ETF가 이 액티브 ETF가 없고 이제 지수 ETF만 있죠. 지수 ETF가 5개가 상장이 돼 있습니다. 이제 뭐 사우스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최근에 하이닉스가 이제 미국의 ADR 상장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지금 ADR 상장돼 있는 기업도 꽤 많아요. 한전도 있고, 뭐 신한지주, 뭐 KB금융, 그 다음에 KT, SK텔레콤, 뭐 이런 기업들 다 미국에 ADR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쪽에 어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AI 관련된 기업들 ETF가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지. 사실 미국 그 투자자들이 중국 쪽에 시장에 직접 가서 거기에 있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 상장돼 있는 ETF.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지금 뭐 엔비디아 관련 ETF 찾으면 우리나라에서 상장돼 있는 상품들 엄청 많잖아요. 약간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1월 2일 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요?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 주식을 살려면 중간에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할 정도로 너무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미국 주식 사겠다 그러면 뭐 어떤 어플이나 증권사 어플이나 뭐 토스 같은 데서 그냥 몇 번 톡톡하면 다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는데 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 주식을 살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 금감원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권 투자 전용 외환 계좌를 열어야 되고 동시에 환전을 해야 되니까 증권 투자 전용 원화 계좌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증권사도 그럼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비대면되는 증권사도 있긴 합니다만은 비대면이 안 되는 증권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직접 와서 증권사에서 계좌를 터야 됩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서부터 이게 굉장히 간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서학개미들 미국 주식 엄청 사잖아요. 환율이 네.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미국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 사려고 하면 굉장히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그게 앞으로 1월 2일서부터 굉장히 간소화되거든요. 이 부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문득 궁금한 게 네. 그렇게 매매를 하면 외국인 투자자로 잡힐까요? 그렇죠. 그 네. 금감원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하는 게 우리가 네. 이제 HTS에서 외국인이 몇 주 샀다 팔았다 네. 그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불만한 게 그겁니다. 이걸 너무 투명하게 우리의 포지션을 오픈을 시킨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바꾸자라고 계속 외국인 투자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구나.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게 뭐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된 중국 ETF든 네.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거든 네. 결국에는 중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최근에 나온 이제 분석인데요. 네. 미국 그 빅테크 기업의 전체 우리가 보통 뭐 비싸냐 싸냐 얘기할 때 퍼로 따진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면 중국 빅테크 기업이 미국 빅테크 기업보다 지금 퍼가 절반 정도 수준이다. 그렇게 해서 물론 미국 빅테크 기업 기술이 다르니까. 그렇죠. 미국 빅테크 기업 대비해서 중국이 지금 저평가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실 빅테크 기업들의 목표 자체가 달라요. 목표 자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기술을 발전시켜서 선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가 보통 예전에 그 비디오 테이프 생각을 하면 아실 수도 있는데 기술의 표준화를 만들려고 해요. 기술의 표준화. 그러니까 네.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거든요. 근데 VHS가 살아남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중국은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일단 가장 싸게 좀 공급을 하면서 먼저 그 시장을 선점한다라는 노력을 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기술을 선점한다라는 목표. 그게 두 나라 빅테크 기업의 가장 큰 네.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시장 선점에 대한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질수록 기술의 발전도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듯한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 23년도에 네. 우리나라 반도체 전체 수출액이 거의 50% 정도가 중국이었었거든요. 근데 작년 말서부터 제가 마지막으로 정보를 봤을 때는 지금 30% 초중반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줄었네요. 네. 이제 그 얘기는 만약에 뭐 어떤 물량이 다른 쪽에 더 많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혹은 미국 쪽의 제재 때문에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중국은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런 AI 칩 같은 걸 만들었을 때 그 기업들한테도 엄청난 지원을 해주지만 자국의 칩이나 반도체를 샀을 때도 그 사는 쪽에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산업이 사실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화웨이나 지금 이제 캠브리콘 같은 데서 만드는 AI 칩을 예를 들면 AI 칩이 왜 중요하냐면 AI 칩은 반도체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셔도 돼요. 일단 설계도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메모리도 들어가고요. 패키징도 들어가고 반도체 전반적인 공정도 들어가고 이 모든 반도체와 관련된 게 종합 선물 세트가 AI 칩인데 이 부분을 이제 중국이 뭐 홀로서기 독자적으로 기술을 뭐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화웨이 칩을 열어봤더니 안에 뭐 TSMC 다이가 들어있고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HBM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 발표된 지 오래되긴 했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 디스플레이 산업의 전철을 절대 밟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 뭐 사실 LCD는 거의 뭐 끝났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전자, 어떤 LG전자에서 파는 LED TV라고 얘기하는 LCD 화면이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다 100% 중국산 패널입니다. 삼성이랑 LG는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SI 부서, 설계 부서가 하는 이런 설계 능력은 우리나라보다 5년 더 앞서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모든 면에서 장비만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한국을 넘어섰다는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서 이제 좀 더 앞서가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메모리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뭐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금이랑 구리 가격이 동반인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구리 가격 상승 같은 경우에는 전력 설비라든가 어쨌든 전방 산업과도 영향이 있는 그러한 원자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듯합니다. 이렇게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력 설비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케이블 관련된 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 이 네. 구리, 뭐 데이터 센터, 전선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제 앞서서 좀 약간 다른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내년에 실적 얼마 나올 거다라고 대부분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죠. 그럼 그 내년에 좋은 실적이 내년에 주가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거를 시장에서 알려진 상태에서 그 내년에 이제 좋은 실적이 지금 현재의 주가에 포함이 될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뭐 구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닥터코퍼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제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바로미터죠. 근데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구리 가격은 구리 가격이 너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전선주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원래 구리 가격 가장 먼저 영향받는 게 이제 풍산이거든요. 네. 근데 풍산 주가는 최근에 거의 움직임이 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몇몇 개 전선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전선과 띄울 수 없는 게 또 이 뭐 전력기기, 변압기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은 아직은 조금 뭐 시장에서 조정은 주긴 합니다만 윗방향은 조금 더 열어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 설비, 전력 기기 관련된 기업들 아직 좀 상방을 더 열어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전력 설비와 함께 최근에 또 주목받고 있는데 원전 관련된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뭐 젠슨항도 AI에 중요한 게 원전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트럼프에서도 원전 발언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관련된 기업들에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뭐 너무나 뭐 유명한 종목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아니면은 현대건설 그리고 오늘 주가 굉장히 좋은 BHI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관련주긴 한데 요것도 제가 잠깐 좀 꽈도 될까요? 네. 네, 우리가 지금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관세 협정이 끝난 이후로 시장에서 거의 노출되지 않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또 뭐죠? 마스가랑 마누가죠. 관세 협정을 하기 전까지는 협상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마스가랑 마누가라는 단어가 정말 이 언론에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협상이 끝난 뒤로는 마스가랑 마누가라는 단어가 거의 노출이 안 되고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 뭐 조선주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원전주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원전 8기를 짓겠다라고 해서 올렸다가 최근에 좀 약간 잠잠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지금 원전주만큼은 어떤 특정 한 종목을 콕 집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액티브적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도 원전 ETF가 정말 너무 잘 되는 게 많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두산의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약간 느낌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현대 건설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전 ETF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싣는 상품들이 다 다릅니다. 현대건설이 가장 높은 비중의 상품이 있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높은 상품 비중을 가진 상품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에 맞는 종목군을 골라서 저는 원전주는 뭐 한 달, 두 달 말고 좀 약간 중장기 투자로 가시는 전략이 가장 좀 좋기 때문에 좀 약간 조급한 느낌을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약간 멀리 해야 될 섹터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좀 중장기적인 접근 방법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요, 뚜렷한 주도주가 부재한 듯한 모습입니다. 뭐 바이오가 잘 갔다가 철강이 갔다가 뭐 자동차가 갔다가 네,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주도주가 부재한 시장 속에서 위원님께서 좀 바라보고 계시는 섹터라든가 종목이 있다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로봇이 로봇이요? 많이 올랐지만 네. 앞으로 정말 크게 성장할 섹터 중에 1등은 로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가 이제 여러분들 그 전기차 관련돼서 에코프로가 과거에 2017년도에 5배가 올랐거든요. 네. 근데 2017년도에 길거리에 전기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았어요. 전기 자동차를 보면 우와 전기 자동차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귀했었는데 에코프로가 정말 많이 올라갔을 때는 언제냐면 길거리에서 흔하게 전기 자동차를 봤을 때입니다. 그때 가장 많이 올랐죠. 뭐 코로나 기준으로 100배가 오르긴 했는데 저는 로봇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직은 좀 빠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로봇이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중에 저는 1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눈에 보일 때 사도 늦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과연 로봇 산업을 전 세계에서 누가 이끌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 뭐 굉장히 좋지만 일단 중국 관련된 어떤 로봇 기업들이 전 세계 중심이기 때문에 중국, 차이나, 휴머노이드 ETF를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 말고 중국 쪽 보시는 거예요? 네, 중국 로봇 기업만 모아놓은 ETF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상장돼 있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결국에는 AI 시장 그 궁극적인 목표가 피지컬 AI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